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좀 실패하지 않으려면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에 대통령이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린다. 항상 태양이 떠 있으니까 항상 황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빨리 깨어나지 못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최측근으로 언론들이 많이 이제 쓰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친구고 친척이고 다 잃어버려야 되네. 저희 국가의 지도자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은 측근을 두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진행을 맡은 저는 SBS 정유미입니다. 제일 먼저 이분의 지식을 저희가 발견해 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첫 방송에 이렇게 또 귀한 걸음 네.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식의 발견에서 위원장님과 대통령을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까지 정말 다 만나보셨고 일도 또 같이 내가 사실은 하셨고. 예. 이승만 대통령 경우는 내가 그때 어렸을 때니까 예. 직접은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같이 쳐다만 본 사람이고. 네. 그 다음 대통령서부터는 내가 거의 다 개별적으로 만나도 보고 가서 조언도 하고. 선거도 같이 치르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거의 다 내가 대통령들의 어떤 성향을 갖고 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뭐 4년 반 남았죠. 예. 네. 언제쯤 평가를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뭐 평가를 하려면은 최소한도 1년은 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은 1년. 네. 좀 몇 달 좀 더 지켜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요.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은 뭐 인간의 본 심리가 그렇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황홀경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 내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에 대통령이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린다. 그럼 구름 위에 올라가면은 항상 태양이 떠 있으니까 항상 황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안 보이죠. 거기에서 빨리 깨어나지 못하면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저희가 1년 지나서 한번 얘기를 다시 들어보도록 하고. 그럼요. 예. 네. 지금까지 감은 어떠세요? 지금까지는 뭐 비교적 무난하게 해왔다고 봐요.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저한테는 굉장한 칭찬으로 들립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까지 예. 뭐 인사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머리를 상당히 활용을 해가지고서 나는 하고 있다고 봐요. 좀 좋게 보고 계시는군요. 예를 들어서 뭐 초기 내각의 전직 장관 중에 한 사람을 갖다 그대로 유임시키는. 그렇죠. 농림부 장관 유임됐죠. 뭐 최근에 와가지고서 무슨 이해운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임명하는 걸 보고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 나름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갖다 보면서 어떻게 했을 적에 좀 보다 효과적인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거에 대한 인식이 좀 비교적 잘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해운 후보자 이제 그 파격적인 발탁을 가지고는 양쪽에서 다 좀 시끄럽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해운 지금 전 의원을 갖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일단 그 예산 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나라 지금까지 예산이라는 것은 관료의 독점물이었어요. 대통령이 돼도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예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좀 획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관료가 아닌 그래도 경제를 좀 알면서도 정치에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사람을 기획예산처 장관을 임명했다고 보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비교적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뭐 이해운 장관이 무슨 국민의힘의 소속인데 뭐냐 이런 걸 또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기획예산처 장관을 갖다가 선택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료가 아닌 어쨌든 경제 경험이 그러니까 있는 정치인을 선택한 지금까지 우리나라 예산은 관료가 그저 뭐 전년도 대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운영을 해온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지향하는 정책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뜻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립감을 잡을 수 있는 아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예산이 사실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경제도 구조도 많이 바꿔지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옛날에 뭐 개발연대 운영했던 예산 시스템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소위 재정을 한번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가지고서 시대에 맞는 그러한 소위 예산을 갖다가 한번 지향하지 않나 하는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지 않나 봐요. 위원장님 이제 대통령의 실패 원인으로 또 주요 원인으로 꼽으시는 게 이 측근 문제거든요. 아니 뭐 그거는 예. 첫째로 이제 이 대통령이 나는 늘 얘기 그거예요. 대통령 되는 사람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이끌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사적인 얘기가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친구고 친척이고 다 잃어버려야 되네. 예?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잃어버려야지. 그 뭐 네. 친구 말에 의해서 좌우되고 친척의 말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러면은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정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최측근으로 언론들이 많이 이제 쓰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김현지 실장. 어떻게 좀 위원장님의 어떤 감으로 위험해 보시나요? 아니 뭐 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말하면 부하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측근이나 친척이나 친보고 좀 다른 형태예요. 저희 국가의 지도자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은 예. 측근을 두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측근이 있더라도 항상 측근을 갖다가 경계하면서 대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운영만 할 것 같으면은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동안 이 경고 메시지를 보냈던 측근의 범주랑은 약간은 다르네요. 예. 그렇죠. 뭐 가족이나 친척 이런 건 뭐 아니니까. 내가 직접 대통령을 모셔보고 경험을 봐서 잘 아는데 예. 이 측근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한테 접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 접근하는. 예, 그러면은 공적인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존재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 헌법상에 대통령이 정권을 갖고 국가를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한번 뽑고 나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주변에 맨 자기를 옹호하는 인간들만 모여가지고서 하다가 보니까 대통령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5천만 백성을 갖다가 제대로 화합해서 끌고 가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라고는 그런 인식이 철저해야 되는데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지. 그냥 물론 자기 당파 뭐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들이 제대로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대통령도 또 인간이니까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랬던 사람을 아예 모른 척하기도 좀 아니 힘들 것 그러니까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사실은 이제 그게 내가 흔히 얘기하기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제도라는 거는 선거대책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다가 대통령 당선되면은 거기에서 사람을 골라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흔히 얘기해서 전부 자리 사냥꾼들만 모이는 데가 이 선거대책본부인데 자리 사냥. 예. 그런 식의 인사를 하다가 볼 것 같으면 국가를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위원장님이 책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래야 된다는 걸 6가지로 정리를 해놓으신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미래를 상대로 경쟁하라. 대통령의 무지는 죄가 된다. 대통령은 측근이 없어야 된다. 대통령 중심제를 바꾸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 대통령의 꿈을 버려야 된다. 요 6가지였는데 혹시 여기서 조금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추가하실 게 있을까요?
아니 나는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예. 측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아, 그게 가장 별표. 내가 보기에는 내가 직접 체험을 해봤으니까 아니까. 그 측근이 주변이 많이 와서 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 때도 그 측근들이 자꾸 대통령을 부추겨가지고 삼성 개헌도 하자고 그러겠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도 다소는 좀 권력에 대한 소위 탐욕이 있었지만 예. 주변 사람들이 하도 와서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권력이라는 데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할 능력이 없으면은 대통령으로서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붙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본질적으로는 탐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2번 대통령 하고 난 다음에 더 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구라파의 왕정이 싫어서 여기에 이민해서 온 사람들인데 내가 여기에서 더 하면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거부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서의 소위 국정 운영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초월하고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욕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조금 무서워야 되겠어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보면 측근이라고 또 챙길 만한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뭐 측근이 없어요. 뭐 자식도 없고 그러던 분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권력에 대한 탐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대통령을 갖다가 영원히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측근을 좀 만들었다고 해야 돼. 아니, 측근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만든 게 아니라. 예. 자연스럽게 생겼다.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인도 그 측근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려다가 결국 또 이렇게 끝을 안 좋게 맺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권력의 생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권력이 있으면 그 주변에 권력을 추종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지네들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꾸 이 대통령을 갖다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지. 이재명 정부도 이제 새해가 됐으니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좀 실패하지 않으려면, 예? 그래도 좀 성공하려면 이것만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나는 뭐 늘 얘기를 하지만 이재명 저희 정부가 성공을 하려면은 예.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좀 철저하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좀 노력을 갖다가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정확한 진단. 지금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정치를 뭐 진보니 보수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수 정권, 지금 진보 정권은 그러면 진보 정권은 보수 정권하고 뭐가 다르냐? 그거에 대한 분명한 소위 한계를 갖다 설정할 줄 알아야 된다 이래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솔직히 얘기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양극화, 저출산 이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보수 정권에서 이 양극화 문제라는 것은 그래도 진보 정권이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과거에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도 하나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도 아마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는 것이 앞으로 이재명 지금 정권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을 거라고 봐요. 가장 잘못한 일을 많이 한 대통령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꼽혔더라고요. 그 업적이 없다가 보니까 가장 형편없는 대통령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직해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성이 없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랑은 어떤 계기로 멀어지셨던 건가요, 그때? 또 날 찾아와가지고 3일 밤을 갖다가 새벽 2시까지 집 앞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냥 응해가지고서 그 비대위원장 자리를 내가 맡았던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총선에서 일당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나한테 연락 한 번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서는 새롭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는 없다고 봐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가장 잘 아는 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대한민국 대통령을 주제로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제 발표된 그 갤럽 여론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가장 잘못한 일을 많이 한 대통령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꼽혔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2년 반 가까이 대통령 노릇을 했는데 대통령 하는 기간 동안에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그 계엄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시대 감각에 맞지 않는 소위 계엄을 해가지고서 결과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탄핵을 받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런 소위 업적이 없다가 보니까 가장 형편없는 대통령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다. 위원장님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굉장히 사과를 하신 모습을 저도 여러 번 봤고 최근에도 하셨던 거 내가 같아요. 왜 그 사과를 했냐면은 예. 국민의힘을 이름도 만들어 놓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하고서 내가 나왔는데 예. 그 과정에서 보는데 과연 그 다음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감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당내에는 대통령감이 될 만한 인물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이 대통령 후보를 안 낼 수도 없는데 그 당시에 우연치도 않게 2021년 2월 달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당시에 검찰총장이던 저희 윤석열 씨가 굉장히 저희 앞서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런 사람을 좀 옹립을 해가지고서 후보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아. 응. 그래서 이제 결국 가서는 저 별의 순간을 잡을 수도 있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양반이 진짜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결국 가서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예. 내가 그 말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 제대로 된 국민에 대한 사과를 아직까지 안 했는데 위원장님이 오히려 여러 번 하신.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면은 아직까지도 좀 정직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처음에 후보 시절에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해봤고 후보가 된 직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과정도 내가 제대로 관찰을 해봤는데 네. 후보가 되기 전에 사실은 나하고도 약속한 게 있어요. 근데 후보가 막상 되고 나니까 태도가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네. 나하고 상당히 의견이 차이가 있어서 내가 사실은 선거대책위원회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옥신각신 한 달쯤 버티다가 네. 뭐 하도 주변의 사람들이 참 이 선대위를 맡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내가 갔다가 가서 한 달쯤 해보니까 선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선대위를 좀 해체를 해가지고 새로 편성을 하자. 네. 선거 2달 남겨놓고 그런 아주 선거 포기하라는 그런 아주 대단히 악의적인 공세라고 봐요.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한 달 후에 헤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헤어지게 됐던 이 결정적 계기로 알려진 게 그 위원장님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후보에게 연기만 잘하면 된다. 아니 내가 예. 오직 하면 그 얘기를 했겠어요.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내가 이게 한 달 동안 선거운동을 하는 걸 보니까 선거대책위원회 안에다가 후보 비서실을 만들어가지고 후보 비서실을 데리고서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선거대책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개편을 하고 네. 제발 좀 해주는 대로만 연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또 말씀하셨지만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 김건희 씨도 그렇고 위원장님이 상당히 좀 일찌감치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후보가 되자마자 태도가 확 변했기 때문에 네. 이분하고 같이 일을 하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미 대통령이 되면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런 아니 그러니까 내가 헤어지는 순간에 내가 딱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이 대통령도 성공하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이미 왜냐면 그 선대위를 구성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직성이 없는 거지. 그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이제 계속 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좀 뭐 재판도 끝나고 시간이 점점 더 흐르면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역사가 되면 이게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좋아질 수가 없다. 아무튼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어느 분야에서나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본인의 발언들을 지금 들으면 뭔가 시간이 지나고 본인이 역사가 되면 달라질 거다. 이런 내가 기대를 보기에는 그건 그 국민을 모르는 소리지 절대로 바꿔지지 않을 겁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다시 평가를 하고 싶다. 이런 분을 좀 꼽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평가를 새로 한다는 게 예. 내가 보기에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서는 새롭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는 없다고 봐요. 없고. 그럼 그 이전으로 한번 올라가 뭐 볼게요. 예. 그 이전의 대통령은 이 평판에 비해서 자기네들이 한 일이 많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양반도 별로 인기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보통 사람 노태우 인사드립니다. 그러나 뭐 외교적으로 보면은 북방 정책을 해가지고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경제 영토를 넓혀가지고서 우리가 선진국이 빨리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던 사람이라고. 그 재평가가 사실 서거 이후에 좀 많이 얘기가 나왔던 아니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평가를 비교적 괜찮게 해요. 예. 그러나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걸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 사실은 한진 소서 수교, 한중 수교하는 과정에서 내가 하여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예. 사실은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봤을 적에 가장 성공적인 외교를 한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 가장 성공적인 외교를 펼쳤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그 아니 부분에 예를 있어서. 들어서 우리는 소위 미국에 의해서 8.15 이후에 건국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미국이 하는 데만 따라가면 됐던 것이 우리나라 외교였어요. 그러나 이 외교의 새로운 영역을 갖다 개척을 한 게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에서 새로 생긴 거랍니다. 본인의 어떤 큰 결심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북방 외교를 시작하게 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 구간이에요. 북한이라는 정권이 우리하고는 별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북한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소련과 중국을 태클을 해가지고 그쪽과 수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북한이 우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1991년도 말에 남북 합의서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중국과 수교를 한 게 결국 나중에 우리가 경제가 또 굉장히 어려웠을 때 아니 그 사실은 1992년 8월 달에 중국하고 수교를 했는데 네. 그 수교로 인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IMF 사태 이후에 우리가 IMF를 극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역할을 한 것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매년 국제수지 흑자를 갖다가 200억 불 이상씩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조금 이후로 와볼게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뭐 보수 정권을 묶어서 이제 이명박근혜 정부라고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뭐 비판의 뜻이 담겨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위원장님은 그것보다는 박근혜 문재인 정부다. 이게 더 맞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를 좀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처음에는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경제민주화도 약속하고 예. 뭐 하고.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서는 그걸 안 해버린 거예요. 보수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오려고 했어야 되는데 예. 그거를 못한 거죠.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봐요. 경제 민주화를 할 것처럼 했다가 그렇지. 당선이 되고 나서는 갑자기 창조 경제로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제 느낌에는 위원장님이 굉장히 배신감을 많이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나는 솔직해서 그래요. 뭐 내가 뭐 대통령도 모시고 일도 해봤지만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국민에게 철저하게 약속을 하고서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결국 가서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랑 뭔가 비슷한 게 있어서 그렇게 묶으신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에 2016년 1월 달 그때는 민주당이 완전히 망가지려고 했던 시대예요. 망가지려고 했다고요? 아니, 그렇죠. 이제 안철수 탈당해가지고 안철수가 국민당 만들고 그렇게 나한테 와서 하도 사정을 해가지고 내가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에 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참 총선에서 민주당이라는 게 호남 정당인데 호남은 안철수한테 다 뺏겨버리고 수도권에서 억지로 이겨가지고서도 한석 차이로 일당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일당될 거를 다 예상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가 최대 한도로 내가 갔을 적에 민주당의 의석수가 106석이에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도 106석은 확보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정치평론가들이 다들 웃었다고. 어떻게 되냐? 80석도 안 될 텐데 무슨 놈은 106석이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나 선거 결과서 우리가 123석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 수도권을 그때 완전히 민주당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거에는 호남 정당이라고 그랬는데 20대 국회 선거로 인해 가지고서 민주당이 수도권 정당으로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요. 수도권 정당이 된 거군요. 그럼 사실 그때 총선이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어떤 발판이 됐다고 봐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일당이 돼서 예. 일당이 됐기 때문에 결국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여파로다가 사실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비교적 쉽게 넘어간 정권이라고 봐요. 사실 코로나가 처음에 터졌을 때만 해도 큰일 났다 했을 텐데 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정권이 그런 쉽게 거죠. 넘어갔다. 이제 그거는 어쨌든 국민들이 이제 봤을 때 아 이거는 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거를 정부를 도와줘야겠다.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국민에게 굉장히 큰 불안감을 주지 않았어요. 예. 국민이 불안감을 갖게 되면 결국은 믿는 게 정부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 정부가 비교적 쉽게 넘어간 거지. 가장 큰 과오는 어떤 부분에서 좀 아니 짚어야 뭐 될까요? 과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뭘 해결한 게 없어요. 약간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부분. 나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기에 보면은 법원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초기에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은 어떻게 하면 장기 집권이 가능하겠느냐. 그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려면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해야 되겠다는 이런 소위 착각에 빠진 거지. 장기 집권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했다고. 거죠. 그때 그래서 개혁이란 이름으로 이제 했었는데 그게 위원장님 오셨을 때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법부를 장악을 하는데 사법부를 어떻게 장악할 거냐. 사법부에 판사가 3,00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의 머리를 어떻게 장악할 거냐. 판사라는 거는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하게 돼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초기에는 대법원만 장악하면 된다고 착각을 한 거지. 그래서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별로 그렇게 실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대법원장을 맹근 거 아니에요. 김명수 대법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랑은 어떤 계기로 멀어지셨던 건가요 그때? 아니 나는 사실을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내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느 나하고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나를 찾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하고 처음에 대통령 경합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때 이제 경제민주화 관련해 가지고 선거 막바지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나하고 좀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불합의했던 게 밖으로 노출이 된 거라고. 나를 찾아왔어요. 그 틈을 타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그래서 자기는 틀림없이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할 테니까 자기를 도와달라고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무리 지금 박근혜 후보하고 조금 의견이 있다고 그래. 나는 그런 짓은 못한다고 내가 돌려보내버렸다. 예. 이제 그러고 나서 결국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총선 때 다시 만나신 아니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총선이 다가오니까 민주당이 깨진 거 아니에요.
안철수가 의원이 나가고. 탈당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또 날 찾아와가지고 3일 밤을 갔다가 새벽 2시까지 집 앞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뭐 마지못해서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한 당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은 한국 민주주의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그냥 응해가지고서 그 비대위원장 자리를 내가 맡았던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총선에서 일당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나한테 연락 한 번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총선 승리 이후에요? 그럼 연락이 한 번 없었다고요? 네. 아,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는 없는 거예요. 어, 대통령들이 물론 자기 임기 동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또 상당한 업적도 있긴 있어요. 예.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다 실패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그 실패의 원인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경제 발전을 하면은 경제 발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제 발전을 하면 사회 구조 자체가 변화가 되고 사회 구조 자체가 변화가 되면은 사람들이 변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변화에 정치가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 가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뭐 각자가 자기 개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되는 사람이 흔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곳이 뭐냐면 굉장한 소위 권력에 대한 탐욕이 생겨나게 되고 권력에 대한 탐욕과 함께 또 물질에 대한 탐욕이 또 생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정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저마다 실패한 이유가 각각 있겠지만 굳이 공통점을 찾자면 뭐 권력, 재물에 대한 네, 탐욕. 그렇죠.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못한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긴 시간 정말 위원장님 아니면 해주실 수 없는 이야기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오늘 못다한 얘기들은 다음에 그럽시다. 또 네. 모시고 또 듣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